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실시된 JTBC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7.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33.5%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윤 후보가 우세했던 3주 전 조사 때와 달리 두 사람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가족 관련 문제가 걱정스럽다는 답변이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개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를 두고 윤 후보는 비상근 명예직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협회 이사 명단 등에 김건희 씨는 없었고 당시 비상근 이사도 명예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이어지면서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기자들에게 전송했다며 선대위 공보단장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와 한 차례 충돌했던 조 최고위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에 낸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국 수석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오늘 표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을 접종했다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부스터샷을 맞으면 감염 예방 효과는 대부분 80%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을 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최종 명단은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7.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33.5%, JTBC가 지난 주말에 실시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내년 3월 9일 투표일이 7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강 후보의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주 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오히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의 가족 관련 논란이 있고 나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라서 가족 리스크가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드러났는데요. 먼저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후보 4명이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37.9%, 윤석열 후보 33.5%, 심상정 후보 4.4%, 안철수 후보 3.7%로 나타났습니다. 3주 전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가 7.1%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3.9%포인트 하락해 윤 후보 우세에서 4.4%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대별로 이 후보가 30대와 40대, 50대에서 각각 10%포인트 넘게 올랐지만 윤 후보는 50대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이 후보는 8.7%포인트 오른 반면 윤 후보는 6.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당선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 44.8%로 36.9%를 기록한 윤 후보를 7.9%포인트 앞섰습니다. 다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52.9%, 유지해야 한다 39.6%로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20.4%포인트에 달했던 격차가 13.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33.5%, 더불어민주당 31%로 오차범위 내인 2.5%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응답률 13.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가족 관련 문제가 걱정스럽다는 답변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후보는 장남, 윤 후보는 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냐고 물었습니다. 후보 배우자와 가족 문제를 꼽은 답변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25.1%로 두 번째로 많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3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 지난달 초 JTBC 조사보다 후보 가족 문제를 걱정하는 답변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후보는 10.2%포인트, 윤 후보는 16.5%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이 후보 지지층에선 걱정할 게 없단 답이 이번에도 1위였지만 1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태도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습니다. 시기나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은 58.4%였지만 적절했다는 답변은 34.1%에 그쳤습니다. 다만 가족 문제와 별개로 후보 본인의 도덕성 문제를 걱정한다는 답변은 이 후보 지지층에선 12.2%였지만 윤 후보 지지층에선 1.7%에 불과했습니다. 배우자 문제 같은 걸로 좀 더 이제 응답이 집중돼서 나타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나 가족 의욕 문제나 이런 것들에 좀 분산돼서 평소 언행 및 말실수 리스크 관련해 이 후보의 전두환 씨 공과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응답은 적절했다는 응답보다 11.7%포인트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5.3%가, 다음으로 호남에서 52.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게임산업협회에서 비상근 명예직으로 근무했다며 재직증명서를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 후보도 게임산업협회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이 입수한 협회 이사나 창립회원 명단 어디에서도 김 씨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비상근 이사도 명예직은 없었고 김 씨 이름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를 본 적 없단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증언이 나오자 비상근 명예직은 출근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 비상근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김 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협회 관련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2004년 당시 협회의 이사와 회원 명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된 공식 자료입니다. 협회장과 상근 이사와 이사, 창립회원, 발기인 등 50여 명 이름 중에 김건희란 이름은 물론 김명신이란 개명 전 이름도 없습니다. 당시 비상근 이사로 재직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명예직은 없었고 김건희 씨를 본 적도 없다며 남자가 많은 곳이라 30대 여성이면 눈에 띄었을 텐데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시 임원도 명예직이란 걸 들어본 적 없고 게임협회에서 김 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당시 협회장인 김영만 씨나 협회 국장 등도 김 씨를 전혀 본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한두 명의 오래전 기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협회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당시엔 근거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제 하루 동안 두 차례나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대표가 조 최고위원에게 공개적으로 공보단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일단 사과했지만 이들의 갈등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방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전송했다며 이럴 만큼 선대위 업무가 한가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침에 사과하고 저녁에 도발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도 했습니다. 알아서 거취 표명을 하라며 선대위 공보단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1차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와 공보단장인 조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안에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한 대응 등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밤늦게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유튜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의 충돌에 대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대위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데 대한 당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충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당정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흘 만에 결국 정부 정책이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여당 대선 후보가 재검토를 시사하자 곧바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줄 경우 표심 잡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후보는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도 유예하자고 요구했고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다만 이미 정책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거리두기 강화를 요청하자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에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틀 만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청와대 내부엔 선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추진하던 정부 정책이라도 유연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민감한 공정성 문제고 현 정부 민정수석이 또 논란의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수석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 씨는 최근 한 회사의 금융영업직에 지원했습니다. 입사지원서 성장과정 부문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학창시절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경력사항에는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김 씨는 회사 5곳에 비슷한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도 허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씨는 언론을 통해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철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이력서를 모두 회수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수석이 아들의 행동에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민정수석은 김 수석까지 5명이지만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수석은 오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강한 전파력의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지만 3차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늘 수 있다면서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타임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들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와 모더나로 부스터샷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감염 면역 효과가 상승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2차 접종 때보다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모더나도 효과가 37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역당국도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2차 백신, 2차 완료한 백신 종류에 따라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접종을 했었을 때는 모두 감염 예방 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맞고 3차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445만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한 두 달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거브리어스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내년을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자며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연말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이 되고 있는데 3차 접종까지 받은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었고 증상은 가볍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도 맞았다며 지금은 괜찮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도 한국 사위로도 알려진 호건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코리 부커 의원도 돌파 감염 사실을 밝혔습니다. 둘 모두 증세가 경미하다고 했는데 두 차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맞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섰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동행 기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을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미국 내 45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With Omicron that we're dealing with, it is going to be a tough few weeks to months as we get deeper into the winter. 이날 미국 크루즈 업체 로열 캐러비언이 운영하는 유람선에서 48명의 감염자가 나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6천 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감염된 이들 중 98%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라는 CDC의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돌파 감염 사례는 더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한국을 떠난 뒤 주한 미국 대사는 1년째 공석입니다. 현재 대사관 공관 차석이 대사 대리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후보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망에 오른 후보도 없어서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맞짱 토론이 또 불발됐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가 기획한 양자 토론에 이재명 후보는 참석했고 윤석열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사전에 일정이 조율됐다며 토론 회피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적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로 가라며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현직 여당 의원이 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이 탈당하면 장관들도 그만두거나 자연스럽게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규모가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7천억 원에 육박했고요. 미수령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25%의 가입자가 연금을 찾아갔는데요. 아직 6,400억 원 가까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가입연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올해 81%로 지난 2018년에 비해서 5%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민영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등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내년 4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연장하거나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으로 내년 6월까지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여성 가사 도우미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가사 도우미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들을 부른 뒤 수면 유도제를 섞은 커피를 먹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도우미 가운데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연기에 놀란 입주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부근에서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의 시민단체가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회공원의 명칭을 바꿔달라면서 1,500여 명의 구민이 참여한 주민 발의 청원서를 분해냈습니다. 개원할 때 이름이었던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명칭이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화관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영화계가 오늘 국회 앞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엽니다. 영화계에 대한 지원책이 언제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손실을 전액 보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57과 70의 문화를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늘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한중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7기 작품 260여 점이 내년 3월까지 전시가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앞서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과도 소통에 나섭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후보 직속 기구로 출범하고 첫 회의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위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앞서 증거 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일요일 휴일이었지만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첫 월요일이었던 어제 5천 명 안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이제 나흘째라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239명입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각의 확진자 수보다 657명 적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이후에 환자 발생이 주춤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0%가량이 발생했고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 후반에서 5,000명대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노바백스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네요. 네, 이 노바백스 백신은 유럽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에 이어서 5번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신저 리보핵산 mRNA 기반 백신이 아니라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만듭니다. 소아 B형 간염 등의 백신에 수십 년간 사용된 기술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백신으로 평가받는데요.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노바백스 측은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능을 평가하고 있고 전용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노바백스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승인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신 3차 접종을 했다고 말했다가 청중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앞서 한 행동 그리고 말 때문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히스토리 투어 라이브 행사 중에 부스터샷을 맞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평소 부스터샷을 맞지 않겠다고 말해온 터라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객석에선 야유도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Both the president and I are vaxxed, and did you get the booster? Yes. I got it too. Okay, so don't.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면서 백신 개발이 자신의 재임 기간 성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미국 지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5시 10분 18초에 미국 캘리포니아 서쪽 해역에서 규모 6.2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9km로 피해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최종 명단이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사면심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한 뒤 다음 주쯤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명단에 있었나요? 특사 제외 얘기가 있던데. 오늘은 일반 영사범만 했어요. 신년 특사가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특사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면도 주로 생계형 범죄나 집회 시위 사범 등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나 정치권 분위기를 종합하면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씨나 한명숙 전 총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사면 대상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뇌물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감 중 건강이 악화돼 입원 중인 박근혜 씨는 내년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주요 국가죠.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학생운동가 출신의 35살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칠레에서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9일 밤 대선 결선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깃발을 흔들고 경적을 울리면서 대선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좌파 연합 존엄성을 지지하다의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는 55.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자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따돌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986년생 35살의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보리치 당선자의 승리 선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lenos y chilenas, recibo este mandato con humildad y con un tremendo sentido de responsabilidad que combata firmemente los privilegios de unos pocos y trabaje cada día por la calidad de la familia chilena. 이번 칠레 대선은 극좌와 극우 양극단의 대결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칠레 트럼프로도 불렸던 카스트 후보는 지난달 치러진 1차 투표에서 27.9%를 득표하며 25.8%를 얻은 보리치 후보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결선 투표가 실시됐고 결국 극좌 성향의 보리치 후보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승패가 일찌감치 갈리자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카스트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보리치 당선자가 대선 주자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19년 칠레 전역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영향이 컸습니다.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잔재를 청산하고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칠레의 민심이 극좌 성향의 젊은 리더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민투표로 피노체트 정권 시절 제정됐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새로운 헌법을 쓰게 될 재헌의회도 구성했습니다. 칠레 시민들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희망을 꿈꿀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Estoy muy emocionada porque es un logro del pueblo, le digo yo, ha habido muchos años de abuso y necesitamos una renovación en la política. Y tengo mucha fe y esperanza en la juventud. 칠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중남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으로 칠레를 이끌게 될 차기 대통령이죠. 가브리엘 보리치 당선자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칠레에서 그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처음 일어난 것은 2006년 교육개혁 시위인데요. 보리치는 칠레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전국 학생운동연합을 이끌면서 얼굴을 알렸고요. 칠레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그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원 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제도권에서 개혁을 주도해 왔고요. 2019년 불평등 저항이 일어났을 때는 새로운 진보 세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속 정당 연합이 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헌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직접 협상을 이끌면서 대통령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기후변화나 낙태 권리,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요.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칠레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은 미첼 바첼레트 정권 이후 4년 만입니다. 극좌 성향의 젊은 후보가 당선된 주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칠레는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한 후보자들이 이제 다시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과거 대선에서 2위 득표자가 당선된 적이 없었고 지난 1차 투표에서 우파 후보들의 득표율이 53%였기 때문에 보리치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양 후보 사이에서는 네거티브 공세도 강했는데요. 우파 연합에서는 보리치가 속해 있는 정당 연합에 공산당이 참여한 것을 두고 보리치가 공산당 대표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파 연합 후보는 피노체트 계승자죠. 그래서 두 후보가 이념적으로 양 극단에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당선을 가를 것이라고 봤고요. 피노체트 시대로의 그 회기를 막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원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 득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리치 당선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좌파 정권의 회귀 소식에 칠레 증시와 페소와 가치가 급락했다는 소식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보리치 당선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요? 피노체트 헌법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보리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연금, 세제, 의료, 교육 시스템 등이 우선 개혁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임기 중에 헌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우선은 재헌의회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새 헌장이 국민투표에서 비준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새 헌법이 제정이 되면 그에 맞게 전체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이런 전면적 개혁을 원하지 않는 세력도 있어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도 좌파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해야 이러한 불안을 우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당선자는 새해 3월 칠레 차기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합니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새 헌법도 제정되는 2022년 칠레 사회 전반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쌓인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더 들어오면서 오늘도 대기가 뿌옇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 광주,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중부지방에서는 내려가고 남부지방에서는 올라가겠는데요.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 14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